안녕하세요. 인생 2막 열었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새롭게 살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말처럼 느껴져 희망적이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 희망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더 대단한 사람들이겠죠. 그 대단한 사람이 제 곁에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다시는 힘든 일 겪지 않고 행복하게만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요. 진짜 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격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산막 정도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로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저 역시도 그 영향을 세게 받았죠.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 오래된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굉장히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재벌가의 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반의 형편 어려운 아이들에게 제 학용품 살 때 같이 사서 나눠주고 하굣길에 간식도 턱턱 사주고 해도 항상 용돈은 넉넉했죠. 집에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 넘쳐났고 친구들이 와서 매일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옷도 매번 백화점 가서 샀고 발레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며 하고 싶은 공부 다 해보면서 집에서만큼은 공주 대접 받으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처럼 아저씨들이 집에 쳐들어와 고성이 오고 가고 아버지는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데리고 제 방으로 들어와 소리도 못 내고 우시면서 숨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그런 엄마 품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저씨들만 가면 제가 입고 먹고 그동안 누리던 삶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동네에서도 제일 후지다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고 항상 손만 뻗으면 닿던 신선한 과일과 달콤한 간식들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얼마간은 누워 계시더니 일을 다니시며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고 아빠는 전보다 집에는 자주 계셨지만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던 미술을 계속하긴 했지만 재료가 떨어져 오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궁핍한 생활에 들어선 저는 처음엔 당황스럽고 두려웠지만 곧 아빠가 이 문제들을 보기 좋게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 저희의 삶은 전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소녀 같던 엄마는 일이 끝나 집으로 오시면 지치신 모습으로 웃지 않으셨고 아빠와 대화도 전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학원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 보면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는데도 훨씬 고요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집에서 거의 나가질 않으시고 매일 술을 먹고 주무시거나 누워 계셨습니다. 절 보시고도 전처럼 웃질 않으셨습니다. 러닝 셔츠 바람에 굽은 등의 뒷모습만 보이실 뿐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미술 재료 사는 문제로 제가 돈이 필요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걸 보시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가 사람만 믿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아빠를 위로해드렸어야 했는데 저랑 엄마는 그저 놀라기만 할 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멋지시던 아빠가 그렇게 웅장한 소리를 내며 울고 계시는데 그저 이제 다 틀린 것 같다는 생각에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제 진짜 전처럼 살 수 없구나 라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상실감이 클지 우리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있을지 같은 아빠 입장을 고려하기엔 제가 아직 어리고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와 절 보며 고개를 숙이시곤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있었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출근을 하셨고 저는 울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아빠는 홀로 남아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아빠는 없었습니다. 식탁에는 예솔아,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으니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미안하오.
우리 예솔이 잘 부탁해. 예솔이는 엄마 잘 보살펴 드리라. 라는 쪽지만 남겨두고 아빠는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이불도 곱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롱과 서랍장을 열어 확인해 보니 아빠의 옷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는 있었고 일부는 없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엄마가 일하시는 공장으로 갔습니다. 엄마를 불러 아빠가 남긴 쪽지를 보여드리니 얼굴이 사색이 되시더니 예솔아, 일단 기다려보자. 기분 전환하러 가셨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솔이는 학원에도 가고 너 할 일 잘하면서 있어. 아빠는 엄마가 여기저기 연락해 볼게. 라며 다시 일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되었지만 엄마 말을 믿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빠는 올 생각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무서운 뉴스가 떠올라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소설처럼 아빠가 다시 성공해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상상을 하며 희망을 가져보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저의 슬픔과 두려움, 상상과는 상관없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가고 일주일이 지날 때쯤에는 파출소로가 아빠의 가출 신고를 하며 찾아달라고도 해봤지만 다 큰 성인이 가출한 걸 저희가 일일이 찾진 않아요. 그냥 명단에는 올려드릴게요. 라며 시큰둥한 경찰의 반응에 저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밤에 우시는 걸 알았지만 제 앞에서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각자 할 일 잘하고 있으면 아빠 오실 거야. 너무 힘드셔서 마음 추스르시는 게 오래 걸리시나 봐. 라며 절 다독이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말을 모두 다 믿진 않았지만 믿는 척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저는 또 저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난 어느 날 TV를 보며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혹시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극단적 선택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을까봐 바람에 문만 흔들려도 전화벨이 울려도 놀라던 제가 TV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웃긴 장면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날 엄청 울었습니다. 아빠를 이대로 못 만날 것 같아서요. 엄마는 그런 절 보시더니 제 머리를 감싸 안으시면서 같이 우시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아빠가 사라지시고 처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모습처럼 큰 소리를 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포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저는 그날 이후 아빠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마음속에 묻어두었죠. 며칠 뒤 엄마는 아빠를 실종 신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두면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이제 제약이 걸려서 우리한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어. 하다못해 어디 절에 가서 있더라도 실종 신고되어 있으면 집으로 연락을 주겠지. 라며 텅 빈 말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귀에는 염원같이 들렸습니다. 제발 그런 식으로라도 돌아오라는 염원.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졸업식에 혹시나 아빠가 오시진 않을까 두리번거려봤지만 아빠는 끝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원하던 디자인과에 합격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바라던 대학보다 조금 하향 지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죠. 엄마는 제게 통장을 내미시며 이거 너 대학 등록금 하려고 모아뒀던 통장이야. 엄마가 조금 썼는데 그래도 이건 너가 가지고 있다가 써. 라며 주시더라고요. 통장엔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거면 한동안 알바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알바를 할 미술학원은 벌써 알아두긴 했죠. 돈은 얼마 안 됐지만 저도 연습하려면 좋은 알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도 혹시나 아빠가 절 축하하러 오시진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 기대는 어긋났습니다. 실망보단 걱정이 됐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차마 티를 낼 순 없었죠. 그랬다가는 엄마가 더 힘들어하실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한 달에 2번 정도 산에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마음 정리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수첩에 무슨 명단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절 이름 같은데 하나씩 줄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빠가 예전에 나이 들면 산세 좋은 절 근처에 집을 짓고 살까봐
절에만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 라고 하신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 얘기 때문에 여기저기 산에 있는 절을 알아보시고 거길 휴일에 다니기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엄마도 역시나 티를 내진 못하시고 혼자 아빠를 찾아보려 하신 거였죠.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빠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느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가신 지 6년이 되었죠. 엄마가 실종 신고하신 지 5년이 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가 보니 엄마가 혼자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웬일로 술이야? 하니 말없이 술을 드시다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너희 아빠한테 이혼 신청했어. 그럼 혹시나 어디 있나 알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너희 아빠 흔적이 없단다. 진짜 어딜 간 거니? 하며 우시더라고요. 엄마 메모를 보니 공시조달이라는 제도가 있어 재판 이혼을 청구하면 주소지를 몰라도 이혼 서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셨는데 아무래도 찾기는 틀린 것 같다고 하시며 우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우리 사망신고하자. 그러고 제사 지내주자. 아무래도 너희 아빠 안 좋은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못 찾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이렇게 찾았는데 이렇게 안 나타날 수가 있니?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도 안 나타나. 너희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면서 우시는데 저도 이제 다시는 아빠를 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뜻대로 아빠 실종신고 처리된 서류를 가지고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아빠가 돌아오길 바라고 말았죠. 아빠가 나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웃으며 나타나길 바랐습니다. 아빠는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가업을 하고 계셨는데 외아들이라는 이유로 엄청 사랑받고 잘하셨다고 했어요. 키도 크시고 인물도 좋으신 편이라 엄마도 보자마자 반하셨다고 하실 정도였죠. 주변에 친구들도 많으셨고 주변에 일 때문에 알게 되신 분들도 많아 바쁘셨지만 저와 엄마를 위한 시간은 비워두셨어요. 집에서 요리도 자주 해주시고요. 그러다 어릴 적부터 믿고 따르던 형님이라는 분이 제안하신 사업에 투자를 하셨는데 그게 알고 보니 사기였던 거예요. 아빠는 그 자체도 충격을 받으셨는데 그 형님이라는 분이 모든 명의나 이런 걸 아빠 걸 도용해서 아빠가 원래 하시던 사업까지 망하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를 당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들었고 아빠는 속수무책으로 회사며 공장이며 다 가압류 당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빠 회사가 보유한 자금으로 더 큰 빚을 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도 안 남고 지금 살고 있는 집 구하고 나니 통장에 2천만 원 남으시더래요. 그중 1,000만 원은 제 통장이었고요. 그래서 엄마는 근처에 있는 외숙모 김치 공장에 나가게 되셨고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일이 정리되고 외갓집에서는 도와줄 테니 다른 일을 시작해보라고 하셨대요. 아빠가 사업적 수완이 좋아 외갓집 일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참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는 무슨 일인지 제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라며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계시다가 사라지신 겁니다. 외삼촌과 외할머니도 여기저기 알아보며 아빠를 찾으셨지만 못 찾으신 거죠. 엄마는 그런 얘기를 털어놓으시며 이제 그만 기다려야 할까봐 라며 우셨습니다. 아빠는 사업이 망하고 가족들을 고생시킨다는 상실감도 크셨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더 크셨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배신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형이라는 사람은 벌써 교도소에 갔다가 나와 엄청 떵떵거리며 산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외삼촌과 쫓아가서 따지니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이 잘 된 걸 어떻게 합니까? 승혁이 일은 저도 안타깝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뺀질거리더랍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물어보니 얼마 전 저희 회사와도 거래한 적이 있는 회사더라고요. 아직 신생 회사라 작은 거래였는데
다른 건에도 후보로 올라있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일개 사원인지라 그 회사와 협업이라도 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어디 가서 어쩌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급하게 임시 거처로 이사 온 이 집에서 이사도 못 가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회사까지 차리고 떵떵거린다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복 받는 거 아니었나 싶어 혼돈이 왔습니다. 저희 아빠는 보육원, 양로원, 유기견 센터, 미혼모 시설 곳곳에 빼놓지 않고 후원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꾸준히 오랫동안 후원하셨죠. 후원을 끊으면서도 속상해 하셨을 아빠였는데 이렇게 된 걸 보면 돕고 사는 게 정석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저 나만 알고 살면 되나 하는 혼돈이 올 정도로요. 그런데 엄마는 꾸준히 후원금을 따로 빼서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10,000원을 보내더라도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엄마 그렇게 하면 뭐해. 우리 힘들 때는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해도 우리한테 힘든 일이 오잖아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누구 좋으라고 하니 다 내가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지. 이런 거 한다고 나한테 좋은 일 생기길 바라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니?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고쳐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처럼 그저 제가 위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러자 일도 점차 바빠지면서 복잡한 생각은 안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계속 그 집을 지켰고 서류상으로 사망한 아빠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진 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잘도 흘러갔습니다. 저는 어느새 회사에서 과장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부장으로 승진한 선배가 절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예솔씨, 혹시 나랑 창업 안 해볼래? 라면서 사업 계획서를 내미셨습니다. 이미 투자도 받기로 되어 있는 신생 브랜드 회사더라고요. 읽어보니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도 많았고요. 내가 예솔씨 지켜보니까 같이 창립 멤버가 되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조건은 이만큼이면 다른 대기업들보다 좋을 거야. 순전히 예솔씨 실력 보고 내가 제시하는 거니까 생각해봐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조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요. 그 선배도 이미 이쪽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투자처도 탄탄했습니다. 조건이 그 정도라면 가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선배에게 데려가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회사를 옮기고 나니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일단은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시작했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체험관까지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에 상품 선택부터 공간 디자인까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디자인 세계에서는 작은 것 하나 예민하게 상대 회사의 카피 문제로 책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저희만의 것을 만드느라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매일이 회의였죠. 회의 수정이 반복되고 무산되고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회사 이름으로 사회사업도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라며 해외 유명 유튜버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애프터의 모습을 저희 회사 제품들로 보여주면 상품 노출도 되고 선행도 하니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대상을 물색하다 처음엔 노숙자분들로 정해졌습니다. 그만큼 극적인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먼저 노숙자분들 쉼터와 연계해 변신하신 분들이 직접 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직원들이 노숙자분들을 섭외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반응이 긍정적이신 분들을 사진을 찍어왔더라고요. 헤어, 피부, 코디, 메이크업 등등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더 극적일지 살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 어디서 찍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 인물 좋으시죠? 그런데 계실 분 같이 안 보이던데 안타깝더라고요. 서울역에서 만난 분입니다. 내일 다시 촬영차 만나기로 했고요. 라고 하는데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아빠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추레하고 나이가 들긴 했지만
아빠와 너무 닮아 있는 모습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도 겨우 참았습니다.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그 직원과 동행해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큰 키에 서글서글한 웃음, 다정한 말투까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곁에 있는 저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아빠인지 알았냐고요? 어릴 때 회사에서 무슨 고사를 지낸 적이 있는데 제가 곁에서 장난을 치다가 초가 넘어지면서 아빠 왼쪽 손에 상처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미안해서 엉엉 울었는데 아빠는 우리 예솔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여기 치료해줘 라며 웃으셨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유치원에서 만들어드린 나비 팔찌도 여전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빠 손에 상처를 내고 얼마 뒤 만들기 시간에 실을 이용해 팔찌 반지를 만들어서 팔찌는 아빠를 드리고 반지는 엄마를 드렸는데 아빠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이 팔찌는 아빠 행운의 팔찌 해야겠다 하시면서 계속 하고 다니셨거든요. 한 번은 실이 나이가 끊어져 제가 중학교 때쯤 다시 만들어 드렸고 그 팔찌는 지갑에 가지고 다니셨는데 그 팔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팔찌 예쁘네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딸이 예전에 만들어준 건데 내도록 안 하다가 이 아가씨랑 어제 만난으로 해봤어요. 우리 딸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같이 간 직원이 가족분들 만나고 싶으세요? 라고 묻자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만나고 싶죠.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가요? 나도 염치가 있지. 그만큼 고생시켰으면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면서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도가 되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를 붙잡고 아빠, 나 예솔이야. 몰라보겠어? 라고 하자 눈이 동그래진 아빠는 절 보고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뿌리치고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나 이거 안 해요. 라면서 일어나려고 하시는 걸 아빠 알았어. 나 기다릴게. 엄마한텐 일부러 말 안 했어. 우리 이거 하고 직업 교육받고 하자. 그러려고 한다고 했던 거 아니야? 15년을 기다렸어. 더 기다릴 수 있어. 그런데 제발 도망치지만 마. 라며 제가 엉엉 울자 아빠가 멈추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울지 마.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예솔이 하자는 대로 할게. 그래 알았어. 울지 마. 아빠가 미안. 이라며 달래주시는데 꼭 6살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와락 안고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빠는 어느샌가 제 어깨를 감싸 안고 같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곁에 있던 직원은 놀라 어쩔 줄 모르고요. 같이 있던 스태프들도 다들 놀랐겠죠.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빠를 찾았잖아요. 드디어 아빠를 만났잖아요. 아빠를 변신시켜드리고 나서 이야기하려고 오래 참는다고 참았는데 저의 인내심이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빠를 보는 순간 달려가 안기고 싶은 걸 겨우 참는다고 참은 게 그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계획대로 변신을 했고 화보 촬영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단 쉼터에 모시고 갔죠. 그러면서도 아빠 그냥 집으로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가자 라고 해봤지만 아니야. 아빠가 첫 월급 타면 갈게. 그때까지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라고 하셔서 그럼 내가 매일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계셔야 돼. 알았지? 라며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첫 월급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빠의 화보가 이슈가 되면서 아빠를 인터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바람에 쉼터에서의 생활도 힘들고요. 그래서 아빠를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아빠를 집으로 모시고 가기 전 엄마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사진을 보여드리자 엄마는 너무 놀라시면서 우셨습니다. 너희 아빠가 노숙을? 추위를 얼마나 타는데 노숙을 해? 어머나 세상에 라면서 아빠가 노숙을 하셨다는 걸 믿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오시면 다정하게 해줘요. 라고 말하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를 모시고 왔을 때 두 분은 아무 말도 없이 끌어안고 우시기만 하더라고요. 아빠는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시고요. 엄마는 그렇게 우시다가 밥을 차려놓은 식탁에 아빠를 앉히시며 얼른 드세요. 라는 말만 겨우 하셨습니다. 아빠는 한참을 앉아 식탁을 보시더니 고맙습니다 하더니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1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그저 그게 좋았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집에서 생활하시는 걸 좀 낯설어 하셨습니다.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부터 활짝 여시고요. TV도 안 보시고 멍하니 계시는 시간도 기시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걱정을 했죠. 아빠가 또 저러다 나가실 것 같아서요. 아빠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견뎌내 보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TV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다 하루 종일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마음을 다스리는데 좋다는 명상 음악도 들으시고요. 출근하는 저와 엄마를 웃으며 배웅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노트에 뭔가 적으시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산책을 제외한 외출은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나 컴퓨터 좀 사줄래? 요즘은 노트북이 자꾸 좋다며 너무 좋은 걸로 말고 문서 작업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라고 하시기에 알았어요 하고는 그날로 가서 사다 드렸습니다. 아빠가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셔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아빠가 적응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시자 엄마와 저는 이사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그 집이 때마침 재개발 문제로 이사를 해야 했거든요. 아빠만 아니었으면 진작 이사를 했었을 텐데 계속 기다리느라 이사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빠께 재개발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해요. 우리 집 보러 가요. 라며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뭘 하든 셋이 있으면 좋더라고요. 사실 회사 일이 엄청 바쁜데 사정을 들으신 대표님이 2달은 부모님 곁에 있어 드리라면서 감사하게도 오전 근무만 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아빠 화보가 화제가 되면서 비포 앤 애프터 코너는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그 덕에 줄줄이 다른 상품들 판매도 성적이 좋아졌고요. 회사에서는 이때가 기회이니 더 참신한 기획을 구성하려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었죠. 그 문제로 집에서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아빠가 그간 비포 앤 애프터로 변신한 분들을 모델로 세워 패션쇼를 하고 너희 회사 제품 모델로 고용하는 건 어떠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관심을 보이자 젊은 모델들은 이미 있으니 그건 곤란할까? 아니면 같은 옷을 연령별로 입은 걸 보여주면서 누구라도 예쁘게 입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는 걸 보여줘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바깥 생활할 때 보니까 요즘은 나이 들어도 젊은 사람처럼 입고 싶거든. 디자인이 좋으면 젊은 사람들은 입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 그러면서 편한 시니어 브랜드로 가는 게 관례처럼 그랬지 않니? 하지만 너희처럼 다양성을 추구하는 회사라면 그 경계를 허물 수 있지 않을까? 라는데 완전 맞는 소리였죠. 다음날 아침 출근해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대표님도 우리 회사에 너무 맞는 취지의 행사가 되고 방향성이 될 것 같다며 추진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디어 너무 좋다는 말씀에 저희 아빠 아이디어세요 라며 웃자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멋지다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아빠 말씀대로 패션쇼는 추진이 되었습니다. 반응은 당연히 좋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아빠가 사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빠의 공식적인 사회 활동이 불가한 상황이었죠. 얼른 알아보니 보증인 2명과 실종신고 취소 청구를 하고 사망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 신고를 했습니다. 엄마와 제가 보증인이 되었고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로 만들어 주셨죠. 마음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해결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사이 저희는 이사도 했죠. 방 3개, 거실까지 있는 집에 들어서고 나니 세상이 다 제 것 같더라고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빠 돌아오시면 꼭 전해주라고 남기신 땅을 팔아 산 집이긴 했지만 그간 별 탈 없이 지키고 있다 다 함께 살 집을 산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 가게 때문에 멀리 가긴 힘들어 근방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새 아파트로 왔는데 좋더라고요. 아빠는 너무 감격해 하시면서도 본인이 해주지 못해 부끄러워 하셨습니다. 엄마가 그러게 그때 그러지 말고 같이 있었으면 좋았잖아요 하고 우시자 미안해. 그때는 내가 짐이 되는 게 싫었는데 막상 나가보니 당신도 없고 예솔이도 없으니까 뭐든 다 실패하더라. 막노동도 잘 못하니까 자꾸 잘리고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자니 부끄럽고 그러다 그렇게 노숙한 게 길어지다 그리 된 거야 라며 엄마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시며 달래주시는 아빠의 모습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제는 안 떠나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빠의 주민등록이 돌아오자 아빠는 생기가 도시더니 노트북으로 뭔가를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하루는 엄마와 저를 앉혀놓고 이게 내 사업 계획서인데 좀 봐줄래? 라면서 내미시는데 중장년을 상대로 연기와 모델을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요즘에야 많이 알려졌지만 그때는 생소한 분야라 낯설지만 뭔가 괜찮은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래서 1호 모델로 아빠가 활동을 하시고 점차 일을 확대하시면서 아카데미 수강생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전에 같이 일하던 분이 모델 강사셨는데 그분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셨다면서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좋은데요? 그런데 처음에 시장이 좁아서 좀 힘드실 거예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라고 했더니 너희 회사에도 넣어볼 거니까 잘 부탁한다 하시며 웃으시는데 행복했습니다. 잘 안 돼도 아빠가 무언가 하고 싶으신 일을 찾으셨다는 게 좋더라고요. 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는지 우리 집 사고 남은 돈 좀 있는 거 가져가요. 내가 1호 투자자네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아빠 주민등록증 발급받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으신 외삼촌도 투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너무 환대를 해주시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라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시 모여 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아빠가 다시 활달해지시고 일도 시작하시려고 하고 의욕이 도시니까요. 돈을 못 버셔도 상관없이 좋았습니다. 아빠 일은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아빠가 여기저기 명함을 돌리셨지만 기존의 업체들이 워낙 단단하니까요. 고맙게도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아빠와 계속 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아빠의 화제성을 알아본 다른 회사에서도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빠는 감사해 하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결과도 좋았고요. 아빠의 얼굴을 걸고 아카데미도 열고 나니 의외로 그 나이대 분들이 그쪽 일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는 본인이 직접 모델을 하시기보다 다른 수강생들에 관한 업무가 늘면서 기획사 업무도 보시게 되어 바빠지셨습니다. 엄청 열심히 하시더니 요즘 TV에 아빠 회사분들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빠는 온전히 저희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예뻐해 주시고요. 저랑 결혼식에 손잡고 들어갈 때는 저와 아빠가 너무 울어서 화장도 다 지워지고 식을 잠깐 멈춰야 할 정도였습니다. 아빠가 돌아와 결혼식에서 제 손을 잡은 게 너무 꿈 같아서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면 됐죠. 가끔 이게 다 꿈이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날 때도 있지만 이제는 항상 곁에서 더 오래 행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랑 아빠가 잘 들으시거든요. 사랑하는 아빠, 엄마,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게 헤어져 살긴 했었지만 이제 그럴 일 없고 행복한 일만 남았으니까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이 행복 누리고 살아요. 잃어버린 15년, 보상받으려면 30년도 넘게 남은 거 알죠? 감사해요 라고도 좀 전해주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저희 가족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라고 박수 좀 보내주세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